안녕하십니까. 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저희 민주정부가 그동안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 모시고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이슈 브리핑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보건복지 분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주연구원에서 복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강병익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1년 동안 했던 정책들을 평가한다. 그런 주제인데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 국민들의 지지도를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서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그 언론사에서 1년 평가를 좀 한 것이 여러 있는데요. 기관들에서 그중에 부처별 평가 또는 이렇게 분야별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복지 분야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긍정 평가가 55%, 그다음에 부정 평가가 18%인 걸 보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복지 분야를 복지 시스템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 그 예산도 증대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좀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외교, 통일, 안보 이런 정책 쪽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바로 이어서 보건복지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그 여론조사가 이제 지지도 높은 건 알겠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 분야는 몇 가지로 이제 세부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공공부조로 저소득층을 소득을 보장시켜주는 뭐 그러한 이제 정책도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고령사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물어보면 국민들은 다른 분야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 사회 부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은 아니겠죠. 복합적인 이거는 뭐 노동시장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였다 뭐 이런 이제 그 통계도 나왔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2년 2기를 맞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국민들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복지부가 복합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이제 관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만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뭐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간의 이렇게 협력 체계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긴 하죠.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봐서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좀 분류해 보면은 보건의료 정책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좀 대분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정책에 있어서의 박사님께서 이제 보고서에 쓰셨던 그 평가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제를 좀 알려주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 정책 중에 일성으로 했던 것이 이제 건강보험 문제거든요. 건강보험은 이제 보장성 확대라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에 관련된 이런 치료를 받고 뭐 예방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되도록이면 많이 보장해 줄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장성이라는 게 거의 한 61%, 2%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이제 100원 정도 나오면 건강보험공단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거기서 이제 60% 정도를 충당해주고 우리가 이제 40%를 내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진료받고 이제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비급여 부분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줄이겠다. 네네네. 그래서 병 때문에 삶에 질곡이 생긴다든가 네네네.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고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정책이죠. 네. 건강에 관련된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국민적인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네.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네, 네,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이제 70%까지 그다음에 의료비 상한선이라고 해서 보통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 또는 뭐 1분위부터 5분위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소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을. 근데 10분이라고 본다면 저소득층 3분위까지는 일정하게 뭐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수준에서 의료비가 지출됐을 때는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않게 해 주는 뭐 네.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네. 뭐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희귀 질환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의료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힘드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증 질환자라고 해서 뭐 암이나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부에서 많이 개선이 급여 됐는데.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보완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서 내용을 한번 쭉 읊어보면 건강보험 보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3대 비급여를 해소했고 네, 네. 또 초음파 보험 적용도 하고 확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외래 정액제도 개선했고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점점 더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빼먹었네요. 3대 비급여 이건 굉장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당장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예전에 이제 선택진료제라고 있었잖아요. 네. 선택인데 선택이 아니죠. 음. 왜냐하면 그 분야의 권위자한테 좀 자기 진료를 맡기고 싶은 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테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선택진료제 형식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올해 1월부터 이게 폐지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이제 사실 의료비보다는 간병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 누가 아프면은 예. 거의 밤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 서비스 차원에서 의료 체계 안에 좀 포함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상 문제입니다. 병상이 돈 때문인데 입원비 때문에 5인실, 6인실 이런 데 가잖아요. 거의 보면 병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도떼기 시장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 근데 이제 2, 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7월부터 하겠다. 뭐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들께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좀 민감할 수 있고 필요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어쨌든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진전됐는지 평가와 또 향후 과제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지금 정책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1년부터 지금 17년째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1.05, 08 뭐 이렇게 네. 되는데요. 오늘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2023년부터는 실제 인구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곤 했는데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은 가임기 여성이 가임기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1명 정도 된다는 거죠. 1.0508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이제 저출산 국가 이렇게 초저출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떤 특정한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왜 안 낳느냐라고 물어보면 적어도 3-4가지 이유는 되거든요. 그게 뭐 자기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냐 우리 그렇죠. 한국 사회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럼 이걸 내가 육아 독박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그거를 이제 여성이 전담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유고 해서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 문제, 그다음에 임금, 여성과 그 남성의 임금 편차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연관된 문제로. 예, 연관된 문제로 작용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2017년에 그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1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은 32% 되고요. 독일은 28% 되고 뭐 이런 이제 육아 부담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제도가 있어도 네. 그걸 적극적으로 당사자들도 그렇죠. 남편분들도 네. 하기가 좀 어려운 눈치가 보이죠. 그렇죠.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고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직장 문화 문제까지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아우러진 문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인가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복합적인 정책,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가족 정책이나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10년간의 가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출된 액수가 12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이 적은 거죠. 이만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계속 출산율은 낮아진다. 그럼 문제는 무엇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출산 정책의 핵심은 이제 보육 정책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공적인 영역에서 만약에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 잘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미혼 남성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뭐 이게 또 이제 거기 또 연관되는 거죠. 물론 중장기 보육과제라든가 저출산에 대한 장기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정과제 중심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자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고령 사이는 연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율의 문제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출산 문제는 좀 저출산대로의 좀 문제로 접근을 하고 고령사회 문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빈곤 문제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한 45% 정도 되니까요. 좀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저소득층 소득 보장 문제.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 가구 중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또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세 번째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또 과제를 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 정책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공공구조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국가의 의무를 얼마나 하느냐 이제 그게 또 어떤 복지국가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양 의무자라는 문제예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또는 완화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냈었는데요. 부양 의무자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DJ 정부 때 만든 공적부조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장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급권자,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이제 부양 의무자라 합니다. 부양 의무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또는 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제 소득이 낮아도 이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못 받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또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자식이면 자식이 돈 벌면은 부양하는 게 맞다 좀 이런 거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법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부양을 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못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을 때 이제 정부가 또는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최저선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부양 의무자 때문에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수급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계층이라고 하죠. 네네. 이분들이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 14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로 보면 93만 가구. 네네네. 취약계층이죠. 정부의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왜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냐면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화하든지 폐지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1차로 그 가구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거나 노인이 있다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을 부양한다든가 장애인을 부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비수급이었다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게 17년 11월부터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거 제도를 말씀드리려면 약간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5년에 이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생계급여라는 형태로 해서 그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면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그걸 이제 맞춤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춤형으로 바꿨는데 뭐냐면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 주거비가 필요한 사람,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 장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각각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급여를 이렇게 주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는 이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부양 의무자에 상관없이 이제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가 되면 이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올해 10월부터. 그다음에 정부 계획을 보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19년,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같은 게 22년, 그다음에 22년 10월까지 소득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 환산할 때 재산을 이제 환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그 또 수급 기준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그 비율도 완화하는 뭐 그런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액수도 좀 이렇게 높여주고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생활 안정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쓰셨는데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좀 평가와 향후 과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또는 뭐 자녀들 일종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의 가장 뭐 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장애 등급제 폐지였어요. 장애 등급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애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등급으로 매겨지는데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 경증부터 중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셨을까요? 장애인 택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으려면 이제 중증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건데 불편한 거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체감하고는 기준은 다른데 의학적 기준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다리를 저는 사람하고 이제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이동하는데 어렵고.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지하는 것들을 계속 정치권에 요구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요구를 받아서 이제 장애인 등급 폐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 내가 이런 걸 필요한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정부에서 이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정 조사표라는 걸 이제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전수 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미 3차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차가 얼마 전에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도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아니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실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 후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어떤 맞춤형 서비스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또는 주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의견, 그러니까 이거 민관 협의체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의견을 조율해서 실제 실현 가능하고,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뭐 정부에서는 예산을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분들 잘 서로 설득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와닿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장애가 있는데 정말 내가 불편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네. 지원해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그걸 의학적 기준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분야별로 쭉 이렇게 평가랑 과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부양 의무자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부양 의무자 문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네.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그걸 받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편법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런 문제 물론 없을 수 없겠죠. 법에 이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네. 사람들이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수라고 할 수 없을 테고, 그건 또 행정력이 발휘돼야 될 부분이죠. 정부에서. 그걸 보완책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예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요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한 해 예산이 올해 보니까 11조 3천억 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이. 네네.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약에 의무부여자 기준이 전면 다 폐지됐을 때 한 얼마나 들까, 이걸 이제 비용 추계랍니다. 네. 비용 추계하는데 그걸 이제 9조 3,500억 원 정도 추계한 게 네네. 있습니다. 거의 이제 2배로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예산에 많이 부담이 되겠죠.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 그겁니다. 사각지대인 사람이 모두 다 급여를 받았을 때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운영하느냐, 네. 전략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선순위가 있을 예, 거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라고 운영하면 급여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네. 급여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또 중요한 거는 100% 다 수급을 신청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수급 신청률이 한 66.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천문학적인 숫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실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국민으로서 최저선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정부의 또는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이것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가능한 선에서 한다면 뭐 이렇게 뭐 9조까지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예산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네. 부분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쭉 분야별로 조목조목 정책을 세부 정책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좀 가면 좋겠다, 총평격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100대 과제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 분야, 이제 보육, 보건, 복지 분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고, 또 부족하면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네. 정부에서도 실행 단계 또는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네. 그 대상자들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잘 알아야 될 정확히 거 아니에요. 알고, 그다음에 네. 정책 효과도 있어야 되고, 네. 실제 그 분들이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효능감도 있어야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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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에 좀 중심을 둬서 이제 4년 동안의 복지 정책을 말 그대로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적으로 브리핑도 계속 해나가고, 계속 공감대도 이렇게 그렇죠. 소통도 공감대도 하는. 네네. 형성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스킨십도 높이는 네. 뭐 그런 협업해 풍선에 나가는. 설득도 하고, 네네네.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브리핑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큰 가치의 문제인데, 그 가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국가가 얼마나 정책을 가지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치 실현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점들은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로 커버를 한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알기 쉽게 보건복지 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강명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정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